네, 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만나는 사람마다 요즘 주식 많이 물어보죠. 네, 맞습니다. 코스피 어제 또 사상 최고치 찍었고 오늘은 조금은 또 조정되는 듯한 느낌도 있습니다. 어떻게 좀 상황 보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들어오기 전에 봤던 한 2% 넘게 좀 빠지고 있고, SK하이닉스도 3% 넘게 지금 빠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에 전체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코스피는 1% 넘게 좀 빠지고 있고, 반면에 이제 코스닥은 반대로 보면 한 1.66% 이제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왜 오늘 이제 이런 대형주 중심으로 빠지고 있을까라고 본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아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는 차익 실현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 중심에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계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두 번째로는 개별 종목으로 본다 그러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좀 악재가 하나가 좀 지난밤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텍사스 연방법원 배심원단이 이 특허죠. 이제 특허에 대해서 이제는 배상을 해라라고 이제 했는데 그 금액이 2,700억 원 정도 우리 돈으로 이제는 계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문제가 되는데, 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뭐 이 정도 낼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기업이 보통 이제는 픽티바 디스플레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 기업의 모기업이 있어요. 이 기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모기업이 뭐냐면 키 페이턴트 이노베이션즈라는 이제는 회사인데, 이게 특허, 우리가 속칭 괴물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특허 이제 사냥꾼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페이턴트, 그러니까 특허를 가지고 돈을 버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계속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테 여기서 이제 이겼잖아요. 앞으로 2차, 3차 계속 다른 걸 가지고 이제는 돈 내놔라. 네. 특허에 대해서 소송을 걸 수 있어서, 그러니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싸움이에요. 예. 근데 1차는 일단은 이번에 텍사스 연방법원의 이제 배심원단이 일단은 이 특허 회사에게 손을 들어줬는데, 이제 앞으로가 더 문제라는 거죠. 이게 또 어떻게 또 튈지, 어떻게 작용할지는 지켜보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뭐 SK하이닉스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투자 유의 종목으로 이제는 됐습니다. 이게 심리적으로 또 영향을 또 줄 수밖에 없죠. 예. 이게 투자 유의 종목으로 된다 그러면 1년 동안 100%, 그러니까 200%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올해 들어와서만 거의 한 240% 올랐어요. 그렇죠. SK하이닉스가. 몇 달 만에.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심리적인 어떤 영향을 좀 준 것 같아요. 하지만 뭐 반도체에 대한 근본적인 상승 기조는 뭐 제가 봤을 때 이어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한편 어제 장 마감 후에 삼성 SDI가 테슬라에 3조 원이 넘는 에너지 저장 장치용 배터리를 3년에 걸쳐서 공급한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그런데 또 아직 논의 중이다라는 보도도 나왔거든요. 이게 네. 어떤 상황인지. 그럼에도 오늘 삼성 SDI 주가는 또 오른 상황이거든요. 네, 시장에서는 팩트다, 이렇게 이제는 상황을 보고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누가 흘렸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누가 정보 흘렸어? 그랬을 것 같은데, 일단 삼성 SDI 공식적인 공시는요, 이거 확정된 거 아니다. 지금 논의 중에 있고 조만간 확정이 되면 공시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럼 무슨 내용을 이제는 지금 시장에 어떤 내용이 퍼졌느냐? 삼성 SDI,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배터리 회사입니다. 이 삼성 SDI가 이 테슬라 쪽으로 ESS, 그러니까 에너지 저장 장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ESS를 이제 공급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규모를 보니까요 3조 원이 넘습니다, 총. 그래서 보니까 이게 3년 동안 10기가와트시, 그러니까 1년 동안에 계속적으로 보니까 3년 동안 10기가와트시니까 이걸 계산해 보면은 한 1년마다 한 1조 원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3년이니까 이게 한 3조 원 정도가 넘어가는 금액이 테슬라 쪽으로 납품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조 단위로 삼성 SDI가 테슬라 쪽으로 조 단위로 수출하는 게. 그래서 이게 좀 시장에 큰 방향을 일으키고 있고, 그런데 이게 시작이라는 거죠. 이게 시장에서 왜 열광하냐면, 이게 보통 우리가 배터리 그러면은 전기차만 보거든요. 그쵸. 근데 사실 지금의 2차 전지주가 오르는 이유가 ESS 때문에 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저장 장치. 앞으로 AI가 더 가속화되고 데이터 센터가 세워진다 그러면 에너지, 전기를 저장하는 장치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ESS거든요. 이게 폭발적으로 증대가 되고 있다는 거죠. 또 하나가 여러분께서 많이 모르시는데, 테슬라만 딱 떠오르는 게 전기차입니다. 네. 근데 미국에선 그렇지가 않아요. 물론 전기차도 중요하겠지만은 미국 1위 업체입니다. 뭐에 대해서?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그러니까 태양광 발전 설비가 있고요.
태양광에서 받았던 전기를 모아두는 ESS 이걸 패키지로 팔고 있는데 민간 이게 전기 회사로 본다 그러면 이 테슬라가 또 미국 시장에서 1위예요. 근데 이게 계속적으로 더 증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근데 문제가 하나 생기는 거죠. 이게 그동안 사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중국 기업, 그러니까 닝더스다이라고 해서 CATL 쪽으로 배터리를 받아왔는데 아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60% 관세 때려버렸거든요. 중국 네. 쪽으로 배터리 회사에 대해서. 당연히 테슬라 입장에서는 야 중국 쪽 믿고 있다가 가격이 너무 치솟잖아요. 그러면 대체를 찾아야 되겠는데 어디가 있을까라고 보면 없어요. 중국 빼고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LG 엔솔, 그다음에 삼성 SDI. 그래서 이번에 이제 삼성 SDI와 테슬라가 모종의 이제 미락을 좀 했다 이렇게 시장이 알려지면서 주가가 이제 크게 현재도 뛰고 있는 거고요. 아마 지금 시장에서는 이게 거의 기정사실화 됐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고, 뭐 아마 삼성 SDI도 이게 확실히 된다 그러면 조만간 이제 공시를 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평론가님 근데 평론가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인터넷에 보다 보면 사실 많은 사람들이 와 이거 투자 나만 안 하나 싶기도 하고 네. 혹은 자금이 부족하신 분들이 이거 빚내서라도 투자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하시고 실제로 그럴 수치도 늘고 있단 말이죠. 네. 코스피 5천까지 얘기하는 이 상황에서 기술주 중심의 이 상승과 그 B2 이런 부분의 좀 위험성이나 현재 상황 좀 짚어주실까요? B2는 절대 위험하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분들, 특히 이제는 금융위원장이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야 언제 정부가 B2에 대해서 정부가 대놓고 얘기한 적이 없었는데, 금융위 부위원장이 예, B2도 부위원장이. 투자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깜짝 놀랐거든요. 그 전까지 금융위의 태도는 그거였어요. 좀 시장이 너무 뜨거우면 네. 이렇게 약간 진정해라 이런 거였는데 요즘에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은 오히려 뭐 지금 투자를 더 이렇게 독려하는 독려하는 보일 어떤 수 있다. 분위기인데요. 예. 근데 굉장히 위험하다 전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 매도 타이밍을 개인 투자자들은 잡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왜 말씀드리냐면 개인 투자자들 그 다음에 이제는 처음으로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요 폭락장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경험을 지금 못하신 분들 꽤 많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오르기만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 폭락을 하거나 떨어지는 경우가 생기면 거의 멘붕이 오시는 분들이 아마 생각보다 많으실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B2를 하는 거는 정말 어렵다. 그러니까 B2라는 거는 결국에는 신용거래 융자장고를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주식, 증권회사한테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보니까요, 이 규모가 25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근데 이게 한 달 사이에 2조 원이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너무 빠르게 늘고 있다라는 거죠. B2는 뭡니까? 결국에는 나의 증거금이 부족하면 반대 매매 들어와요. 한마디로 나는 어쩔 수 없이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을 다 강제로 매도하게 됩니다. 엄청난 손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B2는 정말로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지금 너무 위험한 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본인의 주식이 오른 거를 자기 실력으로 믿고 있는 거죠. 이게 유동성 때문에 오르는 위험합니다. 거고 예. 이런 반도체 랠리 때문에 오르는 건데 이게 대부분 그래요. 주식 투자 처음 하신 분들이 이게 오르면은 이게 나의 실력인가 보다. 적성에 맞나 보다. 적성에 맞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밤에요. 이런 배우자 분 이제 침실에서 한번 물어보세요. 은근슬쩍. 이제 주식 투자하냐 물어보고 무슨 돈이 있어서 투자하냐 물어보시고 혹시나 이제는 빌렸다 그러시면은 좀 고민을 좀 해보시라라고 네.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그 지금의 이제는 우리가 보통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 돈이 몰리는 게 이런 B2 부분과 또 하나가 투자자 예탁금이라고 해서 이제는 딱 이런 거죠. 이제는 통장에 딱 놔둔 겁니다. 투자 통장에다 증권 계좌에 넣어놓고 언제든지 종목을 살 수 있는 이 투자자 예탁금도 사상 최대치로 지금 오르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유동성이 많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앞으로의 더 이제 주식의 증가폭은 나올 수 있는데 반대로 보면 역시나 변동성도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빚내는 것도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뭐 투자 방법이다. 뭐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하지만 초보자들,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절대로 제가 봤을 땐 권유할 수 없는 투자 어떤 포인트다, 예.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저는 가장 우려스러운 게 그겁니다. 지금이야 오르니까 많은 분들이 열광을 하지만 주식시장이라는 게 언제까지 끝까지 오를 수는 없거든요. 나중에 폭락하거나 그다음에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분위기를 조성하는지는 저는 좀 굉장히 좀 우려스럽다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엔비디아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앞서서 엔비디아 젠슨 황 CEO가 우리 기업들에게 GPU 26만 장 공급하기로 했다라고 했잖아요. 사실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로서는 호재이고 좋은 부분인 건 알겠는데 왜 어째서 젠슨 황 CEO는 우리나라를 택했는지 그쪽에서도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이 있다라는 건가요? 그렇죠. 젠슨항 CEO의 가장 큰 지금 고민은 딱 하나입니다. 지금 AI 거품론이 막 흘리가잖아요. 비판을 엄청 받고 있거든요. 야, AI 거품론, 니네가 실체가 있느냐? 예전에 닷컴 버블처럼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젠슨항은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AI 거품론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것을 반증하기 위해서는 실적이 나와줘야 돼요. 엔비디아 실적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잘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젠슨항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실적을 더 낼 수 있을까를 본다 그러면 역시나 피지컬 AI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이 피지컬 AI는 이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만약에 챗 GPT라든지 퍼플렉시티 이런 AI 소프트웨어 많이 쓰시죠? 그게 아니라 그걸 한 단계 더 뛰어넘어서 물리적인 AI가 나와준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로봇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그 로봇 청소기도 과거에는 그냥 센서로 데이터만 읽었다 그러면 이제는 아예 장애물을 판단을 해서 알아서 피해가는 거죠. 이런 것까지도 사실 가능하거든요. 그다음에 되게 재밌는 게 요즘에 아마 여러분께 좀 실생활을 말씀드리면 레스토랑 가면은 이게 서빙 로봇이 있잖아요. 예, 예. 맞아요. 그 길 데이터를 이미 입력해 놓은 거거든요. 그것도 로봇 청소기 같은 개념이죠. 그렇죠. 근데 피지컬 AI가 오면은 길을 데이터를 입력할 필요가 없어요. 알아서 다 분석을 해서 다 피해가는 겁니다. 사람처럼. 그러니까 이게 피지컬 AI예요, 대표적으로. 그래서 이런 피지컬 AI가 도입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이 피지컬 AI가 이제 도입이 되려고 그러면 어디가 좋을까라고 본다 그러면 ICT 기술이 굉장히 발전한 나라. 그다음에 HBM이 폭발적으로 나오는 나라. 그다음에 물리적으로 또한 좀 소프트웨어적으로 잘 갖춰진 나라. 봤더니 한국인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이제는 이런 피지컬 AI를 실현 가능하게 하고 피지컬 AI 시대가 온다 그러면 엔비디아의 이런 블랙웰 가속기는 폭발적으로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적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를 반증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26만 장이라는 이 블랙웰 수출, 블랙웰을 공급하겠다고 얘기한 부분이고요. 저는 굉장히 좋은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굉장히 이런 피지컬 AI 시대로 갈 수 있는 3대 AI 강국으로 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열렸고 엔비디아도 실적 내기 위해서 좋은 시장이고 그래서 서로 윈윈이다. 이런 근데 점은 그 블랙을 트럼프 대통령이 타국에 안 준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그래서 딱 이런 상황, 좋은 상황까지 왔는데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SNS를 통해서 야 미국이나 미국 이외에 이런 AI 가속기, 블랙의 최첨단 AI 가속기는 줄 수 없을 거야. 뭐 이런 뉘앙스로 이제 얘기를 예. 지금 한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나라에 대한 이 26만 장의 약속 이게 과연 가능할까라는 이제는 좀 불안 심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역시나 이제 협상인 거죠. 예, 미국의 협상력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고도의 또 전술을 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이거 가지고 세계 여러 나라를 이제 컨트롤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되게 재밌는 현상은 아이러닉한 현상은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시진핑 국가주석 만났을 때 블랙을 팔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얘기가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좀 실망감이 있었는데 그 정도로 지금 미국은 이런 어떤 블랙에 대한 수출 부분을 보고 있는데 아이러닉하게도 또 이거에 대해서 수출을 또 통제하고 있고 예. 또 어느 나라만 주려고 그러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트럼프 대통령의 그 목소리에 또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블랙의 수만 장에 대해서 수십만 장에 대해서 계획을 지금 짜놓은 상태예요. 지금 짜놓고 있고 근데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수출하지 마. 라고 본다 그러면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눈치를 안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지금 굉장히 좀 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에는 이 관세라든지 또 하나의 어떤 그 지렛대 역할을 하려는 어떤 전략으로 지금 아마 얘기한 것이 아닐까 시장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지금 뭐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지만 사실 이런 기술을 발전시키려면 꼭 필요한 것이 인재잖아요. 네. 그런데 이공계 인재들이 오히려 해외로 떠난다라는 그런 보도가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게 우리나라 AI 인재가요 유출이 되게 심각한 게 남아공이나 지금 보니까 멕시코보다 더 심각하다라는 지금 통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최근 자료인데요. 한국은행이 이공계 인재 해외 유출 결정 요인과 정책적 대응 방향 보고서를 냈어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는 설문조사를 한 겁니다. 이게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 게 1,900명 넘게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1위 보면요, 42.9%가 향후 3년 내에 외국에 이직 고려하고 있다. 근데 여기서 잘 보셔야 됩니다. 옆으로 넘어가 보면은
IT 통신 소프트웨어 분야만 놓고 본다고 하면 거의 이게 45%나 돼요. 예. 그러니까 이제는 3년 내에 이런 IT 쪽, 그러니까 반도체 쪽이라든지 이런 AI 쪽에 있는 인재들이 난 나가고 싶다라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특히 20대, 30대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거죠. 40대, 50대는 낮은 이유는 이미 아이들 교육 때는 못 나갑니다. 근데 20대, 30대는 가정이 있지 않아요.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인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진실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역시나 금전적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역시나 연봉이라는 거죠. 이 조사를 해봤더니 외국 체류자 13년 차가요. 지금 얼마를 받느냐? 외국에서 미국에서 그렇습니다. 5억 2,600만 원을 받습니다. 예, 달러로 보면은 36만 달러 정도 지금 받고 있다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19년 차에 최고점이 되는데 이게 12만 달러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억 8천만 원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만약에 앵커님이 AI 석박사 인재인데 해외에 나가면 5억 준다고 그러고요. 네. 국내에 있으면 1억 8천이래요. 어. 고민되겠죠.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고민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첫 번째 이유가 금전적 이유고 두 번째는 연구 생태계라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국가를 위해서 연구하고 싶은데 아니 블랙엘이 있어야지, 엔비디아 칩이 있어야 돼, AI 가속기가 있어야지 뭘 연구를 할 거 아니야. 근데 이번에 다행히 이제는 엔비디아 쪽에서 칩을 준다고 했으니까 요 문제는 좀 풀릴 것 같아요. 그래서 2위는 일단 생태계 문제. 그냥 나머지는 뭐 연구기의 보장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이제 요소들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연봉 문제가 가장 큰 이슈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문제를 좀 정부나 기관들이 좀 풀어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대책을 마련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결국 말씀하신 것처럼 금전적 이유가 가장 크다면 네. 금전적 보상을 많이 해주는 게 대책이 돼야 될 텐데 네. 그게 또 우리나라 상황에서 좀 쉽지 않은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이제 시장에서는 뭘 요구하고 있느냐? 예. 그러면 첫 번째로 유연한 임금 체계를 마련해 달라는 거예요. 아까 보셨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9년 차에 최고봉 연봉치 씁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12년 차, 13년 차에 최고 연봉이거든요. 그것도 한 3배 정도. 그러다 보니까 성과에 따른 유연한 임금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정부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이렇게 유연한 임금 체계를 마련한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그러므로 해서 이런 인재들이 한국 내, 국내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제도적 방안 이런 것들을 이제는 요구할 수밖에 없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본다 그러면 이런 인력 풀을 구성하는 거죠. 누구의 어떤 분야에 누구가 가장 유명하고 가장 연구를 잘해. 이런 인력 풀을 구성을 해서 언제든지 인력들이 한국 내에서 일자리를 잡아갈 수 있도록 이런 제도적 방안도 마련돼야 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것들이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AI 산업, 뭐 정부가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AI 3대 강국, 또 한 가지 AI 고속도로를 까는 데에 정말로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계속 AI랑 저희 엔비디아 얘기했으니까 짧게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데 깐부 회동 있었잖아요. 네. 이후에 그 치킨집 치킨 먹었다는 글도 SNS에 엄청 많이 보고 맞습니다. 뭐 관련해서 먹었던 거 과자니 뭐 소맥이니 되게 많이 팔린다 그래요. 네. 이 경제도 영향을 미치는 이 젠슨왕의 효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이런 걸 우리가 젠슨왕 효과라고 지금 부르고 예. 있는데 젠슨왕이 입었던 것, 예. 마셨던 것, 그다음에 모임했던 장소. 그러다 보니까 이 깐부 1호점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물건이 없어서 못 팔아서 야. 휴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많은 분들이 열광을 하고 있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거의 뭐 젠슨왕 CEO의 자산이요. 뭐 이정우 회장의 몇십 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세계의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젠슨왕이 입었던 거나 뭐 마셨던 거에 대한 뭐 사람들의 관심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제는 엔비디아가 계속적으로 주가가 뜰수록 오죽하면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인데 엔비디아 주식 산다고 그러겠어요. 아유. 그 정도로 초등학생 아이들도 엔비디아가 뭔지를 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엔비디아에 대한 이 어떤 효과들이 뭐 실물 경제, 그다음에 뭐 이런 소비재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이 좀 재미있는 에피소드로 우리나라에서는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다양한 경제 이슈들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